지구상의 한 나라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땅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영토가 넓어서? 자원이 좀 묻혀 있어서? 아닙니다. 만약 그 땅 하나를 놓치는 순간 자국민 수억 명의 밥그릇이 통째로 날아가고 주변 나라 수십억 명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카드까지 동시에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티베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티베트 하면 달라이라마, 독립운동, 인권 탄압 이런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엄청난 군사력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이 고언을 절대 놓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민족 감정도 아닙니다. 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위에 거대한 수도꼭지가 하나 달려있는 겁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물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아시아 전역의 논을 적시고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고 수십억 명의 컵에 식수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손잡이가 딱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겁니다. 밸브를 조이면 하류 수억 명의 논이 마르고 열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경고할 의무도 없고 국제법도 거부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자원을 지배하기 위한 게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언이 뭐길래 중국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걸까요? 해발 4,500m. 이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높은 산 하나를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티베트 고원은 산봉우리 하나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의 12배가 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통째로 해발 4,500m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비행기 순항 고도의 절반쯤 되는 높이에 나라 하나가 아니라 대륙의 한 조각이 얹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하늘에 가까운 평판 지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별명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3의 극지, 영어로는 서드 폴이라고 불리는 칭호입니다. 남극이 첫 번째 극지, 북극이 두 번째 극지, 그리고 티베트 고원이 세 번째 극지라는 거죠. 왜 극지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고원 안에는 약 4만 6천 개의 빙하가 존재합니다. 4만 6천 개요. 알프스 산맥에 있는 빙하가 대략 4천 개 정도 되는데 그 10배가 넘는 빙하가 이 고원 하나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빙하들은 그냥 예쁜 풍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가 수만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천연 담수 저장고입니다.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민물을 얼음 형태로 품고 있는 곳. 그게 바로 티베트 고원이라는 뜻이죠. 이 빙하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 물이 계곡을 타고 협곡을 지나 강이 되어 하류로 흘러가죠. 쉽게 말해서 티베트 고원의 빙하는 아시아 대륙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천연 저수 탱크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고요. 아시아 인구의 절반, 숫자로 말하면 14억에서 18억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의 고원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짓고 논에 물을 대고 공장을 돌리고 목을 축이는 그 모든 행위의 시작점이 바로 티베트 고원이라는 뜻이죠.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중국이 왜 티베트를 절대 놓을 수 없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들여다보면 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뀝니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무려 10개의 대형강이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양쯔강, 황허, 메콩강, 겐지스강, 인더스강부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적시는 이름 낯선 강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10개의 강줄기가 아시아 대륙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중국의 심장부를 관통하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논과 어장을 적시며 서쪽으로는 파키스탄의 밀박과 중앙아시아의 목초지까지 도달합니다. 하나의 고원에서 출발한 물이 아시아 전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10개의 강 중에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양쯔강입니다. 중국에서는 창장이라고 부르죠. 총 길이 6,300km, 유역 면적이 18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의 8배가 넘는 땅을 이 강 하나가 적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역에 의존하는 인구가 약 6억 명입니다. 6억이면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양쯔강 유역이 중국 전체 쌀 생산량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 전체의 40%가 이 양쯔강 하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돌아갑니다.
상하이, 우한, 충칭, 난징 같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이 전부 양쯔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양쯔강이 마르면 중국 경제의 절반 가까이가 멈추는 겁니다. 중국에게 양쯔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국가 생존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메콩강입니다. 중국에서는 난창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무려 6개국을 관통합니다. 총 길이가 약 5,000km에 달하죠. 그런데 메콩강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강은 전 세계에서 아마존강 다음으로 수산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민물 어종의 보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풍부한 수산 자원에 동남아시아 6천만 명이 단백질 공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호수에서 잡히는 민물고기,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 라오스 마을의 강가 어업, 이 모든 것이 메콩강이라는 하나의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메콩강을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남쪽을 보겠습니다. 브라마푸트라강, 중국에서는 얄룽창포강이라고 부르는 이 강은 총 길이 약 3,800km, 유역 면적이 약 67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인도 북동부의 아삼 지방을 가로지르고 방글라데시로 들어가 겐지스강과 합류한 뒤 벵골만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강 하나에 의존하는 인구가 1억 명 이상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국토 대부분이 저지대 삼각주여서 이 강의 수위 변화 하나에 수천만 명의 생사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더스강이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 서쪽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스치고 인도 북부를 지나 파키스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이 강에는 약 2억 명이 의존합니다. 파키스탄의 농업은 사실상 인더스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조한 기후의 파키스탄에서 인더스강 유역이 아니면 대규모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를 두고 수십 년째 대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인더스강의 상류 통제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겐지스강을 빼놓을 수 없죠. 힌두교의 성스러운 강이자 인도 문명의 젖줄인 겐지스강 유역에는 4억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를 통과하는 이 강은 남아시아 농업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유역 면적만 10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니 이 강 하나가 품고 있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웬만한 대륙 수준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티베트 고원이라는 거대한 물탱크에서 10개의 수도관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그 수도관 끝에 18억 명의 삶이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수도관의 밸브가 전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10개의 강 모두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티베트 고원은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죠. 상류를 장악한 자가 하류의 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수천 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결국 티베트를 준 자가 아시아 절반의 물을 주는 것이고 아시아 절반의 물을 준 자가 아시아 절반의 식량과 경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티베트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밸브를 그냥 쥐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개의 강 중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가장 노골적으로 손을 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란창강. 이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콩강의 중국 구간 이름입니다. 동남아시아 6천만 명의 생명줄이 되는 그 강의 상류, 바로 티베트 고원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 위에 중국이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댐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2개도 아닙니다. 본류 위에만 정확히 12개의 댐이 이미 완공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강줄기 위에 댐이 12개가 연달아 서 있는 겁니다. 마치 계단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 길목마다 콘크리트 장벽이 하나씩 가로막고 있는 구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댐 카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폭포가 단을 이루듯이 댐이 연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중국은 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는 수력 발전과 홍수 조절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우기에는 물을 가둬서 홍수를 막고 건기에는 방류해서 하류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이 12개 댐 중에서 특히 2개가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바로 샤오완 댐과 너자두 댐입니다. 이 2댐의 저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메콩강 전체 유역, 그러니까 중국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흐르는 그 강 전체의 유량 절반을 이 두 댐만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에요. 메콩강의 구조가 정확히 이겁니다. 상류 중국이 수문을 열고 닫는 결정 하나에 하류 5나라의 물 사정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 수문을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보시죠. 원래 메콩강에는 자연적인 리듬이 있었습니다. 우기에는 히말라야와 티베트의 눈 녹은 물, 몬순비가 합쳐져서 수위가 크게 올라가고, 건기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이 패턴을 홍수 펄스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뛰듯이 강도 한 해를 주기로 차올랐다가 빠지는, 말 그대로 강의 심장 박동 같은 겁니다. 메콩강 유역의 물고기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리듬에 맞춰서 산란하고 이동하고 먹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박동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물이 많아야 할 우기엔 댐이 가둬버리고, 물이 적어야 할 건기엔 전력 수요에 맞춰 방류합니다. 수축해야 할 때 이완하고, 이완해야 할 때 수축하는 부정맥이 생긴 거죠. 수천 년간 이 리듬에 맞춰 살던 물고기들의 산란이 망가지고 범람원의 영양 공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점이죠. 중국의 전력 수급 스케줄에 맞춰 12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을 가뒀다 풀었다 하면서 만들어낸 완전히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12개 댐 체제는 단순히 발전시설로만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하류 국가 전체의 물줄기를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수문을 열면 홍수가 오고 닫으면 가뭄이 옵니다. 이 결정 과정에 하류 6천만 명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에 앉아있는 12개의 콘크리트 장벽이 하류 국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베트남 메콩 델타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5월, 베트남 최남단 한마을의 농민 응우옌 씨는 마당 한켠에 늘어놓은 플라스틱 물통 12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건기마다 민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빗물을 저장하거나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와야 겨우 생존할 수 있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마을 앞 수로에는 논에댈 민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어도 짠물이 나와요. 논은 하얗게 소금기가 올라와 벼 한 포기조차 심을 수 없는 죽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응우옌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메콩강 하류 지역 전체가 지금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티베트 고원의 댐이 어떻게 베트남 남쪽 끝자락 농민의 물통까지 비우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강이 원래 무엇을 실어 나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은 물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된 메콩강은 수천 킬로미터를 흐르는 동안 산과 평야를 깎아 만든 미세한 흙, 그러니까 영양분이 가득한 퇴적물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 퇴적물이 하류 상갑주에 도착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 논과 밭에 천연 비료를 뿌려줍니다. 메콩강 하류 지역이 베트남의 쌀바구니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수천 년간 쌓인 이 비옥한 퇴적물 덕분이었습니다. 둘째, 퇴적물은 하류 지역의 지반 자체를 유지해주는 골격 역할을 합니다. 강이 매년 새흙을 쌓아 올려야 이 지역이 바다에 잠기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메콩강 하류 지역 삼각주라는 건물은 강이 매년 배달하는 벽돌로 끊임없이 보수공사를 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구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상류에 댐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댐의 저수지는 거대한 침전조 역할을 합니다. 물은 수문을 열면 내려보낼 수 있지만 무거운 퇴적물은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절대 하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 그러니까 란창강 구간에 운영 중인 댐들이 차단하고 있는 퇴적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원래 하류로 내려와야 할 퇴적물 10트럭 중 9트럭이 넘는 양이 상류 저수지 바닥에 갇혀버린다는 뜻이죠. 이건 강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입니다. 영양분 가득한 진흙탕물이었던 메콩강 하류가 이제는 맑지만 텅 빈 생명력을 잃은 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퇴적물이 사라지면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는 연쇄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염수 침입이에요. 원래 메콩강은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하구가 열려 있습니다. 메콩강의 민물이 엄청난 수량과 퇴적물의 무게로 바다를 밀어내며 하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상류에서 물이 콸콸 내려오니까 바닷물이 감히 강 안으로 역류하지 못하는 구조. 그런데 상류 댐들이 건기에 물을 가둬버리면서 강의 유속과 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민물의 압력이 약해진 틈을 타 바닷물이 거꾸로 강을 타고 올라옵니다. 지금 이 염수 침입은
내륙으로 무려 50km에서 100km까지 밀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닷가도 아닌 내륙 한가운데에서 짠물이 논을 적시고 있다는 거예요. 메콩강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논에 대는 물이 짠물이 되었다는 건 그냥 농사를 접으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벼는 민물이 아니면 자랄 수 없으니까요. 응우옌 씨처럼 빗물을 모으거나 돈을 주고 민물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기가 길어지면 빗물도 없고 물값은 치솟고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수백 년간 풍요의 땅이었던 메콩강 인근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농업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죠. 메콩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산물 다양성이 높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생태계가 상류댐 때문에 급속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콩 지역에서 평생 메콩강의 고기를 잡아온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됩니다. 쏨차이 씨,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상류에서 예고 없이 수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수위가 급변해서 배가 파손되고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어제까지 허리 깊이였던 강물이 하룻밤 사이에 가슴바까지 차오르거나 반대로 무릎 아래로 빠져버려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베트남은 2040년까지 메콩강 댐 건설의 영향으로 전체 어획량의 약 30%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밑바닥에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메콩강 하류 지역의 지반 자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죠. 새 퇴적물이 쌓이지 않으니 삼갑주 지반이 자연적으로 압축되면서 연간 수 센티미터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 센티미터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매년 누적됩니다. 10년이면 수십 센티미터, 20년이면 미터 단위로 내려앉는 거예요.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까지 겹치면 상황은 절망적이 됩니다. 땅은 내려앉고 바다는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양쪽에서 집게로 죄어오는 형국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까지 메콩 델타의 상당 부분이 물 아래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 생산의 핵심 거점이자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땅이 불과 한 세대 안에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현실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류댐이 퇴적물을 가두니까 삼각주의 비옥함이 사라집니다. 유량이 줄어드니까 바닷물이 역류해 농토를 짠물에 감가버립니다. 자연적인 홍수 리듬이 깨지니까 물고기 산란이 망가지고 어획량이 급감합니다. 퇴적물 보충이 끊기니까 지반이 가라앉고 바다가 삼켜옵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동시에 서로를 악화시키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터져도 심각한데 네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으니 메콩강 하류 지역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인 댐 수문 버튼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류, 중국 영토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피해를 입는 베트남 농민이, 태국 어민이, 캄보디아 어부가 그 버튼에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의를 해도 중국은 우리 영토 안의 일이라고 답하고 데이터를 요청해도 공유가 제한적이니 언제 수문이 열리고 닫힐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중국은 메콩강에서 확인했습니다. 댐으로 수억 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 무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 규모는 인류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2024년 말 중국 국무원이 한 프로젝트에 공식 도장을 찍습니다. 예산 규모 약 1조 2천억 위안.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곳은 티베트 남부 해발 수천 미터 고지대에 흐르는 얄룽창포강의 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의 이름은 그레이트 밴드입니다. 얄룽창포강이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 국경 쪽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곳이죠. 티베트 자치구 린즈시라는 도시 인근에 위치한 이 구간이 왜 특별하냐면 불과 50km 남짓한 거리 안에서 강의 고도가 2000m 이상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낙차가 아주 짧은 구간에 몰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중국은 바로 그 에너지를 통째로 끌어내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댐을 떠올리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강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산샤댐이 딱 그런 형태죠. 그런데 모터 메가댐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강을 정면으로 막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차바르와 산맥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약 20km 길이의 거대한 터널을 산맥 내부로 관통시켜서
강물을 우회시키고 그 우회 경로에서 2000m에 달하는 자연 낙차를 그대로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전력이 얼마나 되느냐? 설치 용량 60기가와트입니다.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이라고 불리는 산샤댐. 그 설치 용량이 22기가와트입니다. 모터 메가댐은 그 산샤댐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산샤댐도 완공됐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던 규모인데 그걸 거의 3배 가까이 뛰어넘는 발전소를 하나 더 짓겠다는 거죠. 중국 정부는 2025년 7월 착공을 공식 발표했고 2030년대 초반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메콩강 상류에 12개 댐을 촘촘히 쌓아 올려 동남아시아의 물줄기를 손에 넣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흘러가는 얄룽창 포강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에너지 프로젝트를 올려놓으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문제는 아니죠. 이 구조물이 들어서는 위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10억 명 이상의 삶과 직결되는 강의 급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거대한 메가댐이 완공되기도 전인데 강 하류 지역에서는 이미 상류의 통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170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집과 가축과 농지를 잃은 채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물이 빠진 뒤 남은 건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과 왜 경보가 울리지 않았느냐는 분노였죠. 인도 당국은 곧바로 손가락을 브라마푸트라감 상류, 그러니까 중국의 얄룽창 푸감 쪽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상류 유량 데이터를 제때 공유하지 않았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인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은 기존에 약속했던 홍수철 수문 데이터를 아예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수자원 정보가 외교적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이미 한번 보여준 셈이죠. 그러니 2025년 8월 홍수 때 인도가 격앙된 건 단순히 한 번의 재난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누적된 공포와 분노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얄룽창 포강이 인도 북동부를 지나 최종적으로 흘러드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방글라데시를 덮친 대홍수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60%가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 가운데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언제든 물에 잠길 수 있는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매년 장마가 오면 올해는 물이 어디까지 올까? 우리 집이 남아있을까? 하는 공포 속에서 잠을 설치고 물이 빠진 뒤에도 다음 홍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수해 자체도 끔찍하지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의 핵심에 상류 데이터 미공유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직 모토 메가댐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이 초고대 댐이 가동을 시작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집중할 건 그 댐이 가진 지정학적 위험성,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군사적 함입니다. 모토 메가댐이 들어서는 위치는 히말라야 단층지대 한복판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죠.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밀리미터 단위로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60기가와트짜리 초거대 수력 인프라를 짓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시설이 대형 지진으로 손상되거나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류가 통째로 쓸려갑니다. 얄룽창 포감이 인도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아루나찰프라데시인데 이 지역은 좁은 계곡 지형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류에서 대량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물이 빠져나갈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계곡을 가득 채운 물은 그대로 방글라데시 저지대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때의 피해 규모는 자연 홍수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됩니다. 괴멸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 전문가들이 모토 메가댐을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수자원 무기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댐의 수문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기에 대량 방류를 해서 인도 북동부를 숨을 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건기에 물을 가둬서 하류의 감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을 무기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겁니다. 너무 많이 보내서 익사시키거나 아예 안 보내서 갈증으로 죽이거나. 그리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상류국가의 의지 하나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하류국가에게는 존재론적 공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인도 정부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모토메가댐에 대응하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에 자체적인 대규모 수리 인프라, 쉽게 말하면 거대 장벽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물폭탄이 내려올 수 있으니 하류에서 방어벽을 쌓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물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판과 피해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댐 건설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하고 있죠. 중국에게는 중국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만 그 논리가 국제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1997년 유엔 총회장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협약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름은 국제수로의 비항행 이용에 관한 법률 협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나라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있을 때 상류 국가가 함부로 물을 막거나 오염시켜서 하류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그 물을 모든 유역 국가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눠 써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강은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쓰는 공동자산이라는 선언이었죠. 투표 결과 찬성 103표, 반대는 겨우 3표였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 반대 3표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강물은 나눠 써야 한다고 손을 들 때 아시아 최대의 삼류국가인 중국이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이 한 표가 그냥 외교적 제스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중국이 자국의 물 전략을 어떤 철학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논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협약에 반대한 첫 번째 근거는 영토 주권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땅 위에 흐르는 물은 우리 것이라는 논리죠. 중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얄룽 창포강이든 메콩강이든 그 강이 중국 국경 안쪽에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사용되든 그것은 중국의 국내 문제라는 겁니다. 국제사회나 하류 국가가 물을 이만큼만 쓰세요, 댐을 거기 짓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라는 거죠. 문제는 강물이라는 게 국경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영토 안에서 강물을 가둬버리면 그 물은 인도에도 안 가고 방글라데시에도 안 가고 베트남에도 안 갑니다. 영토 주권을 강물에 그대로 적용하면 상류 국가가 원하는 만큼 물을 쓰고 나머지만 흘려보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 주권론은 상류 국가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물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류 국가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반대 논리는 불공평한 책임 부과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 협약이 상류 국가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의무를 지운다고 봤습니다. 협약을 보면 상류 국가가 대규모 개발을 할 때 하류 국가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며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개발을 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상류가 아무런 의무도 없으면 하류는 그냥 상류가 주는 만큼만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요. 협약은 바로 그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중국은 그 보정 자체를 거부한 거죠. 세 번째 논리는 에너지 우선순위입니다.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선언했고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깨끗한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티베트 고원에서 쏟아져 내리는 강물의 엄청난 낙차. 이걸 이용하면 화석 연료 없이도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력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 지구 환경에도 좋고 자국 에너지 안보에도 좋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교묘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탄소 중립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댐을 짓는 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류 국가들의 항의는 마치 기후대응을 방해하는 것처럼 프레이밍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류에서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대가로 하류의 논이 바닷물에 잠기고 어부들의 그물이 텅 비고 수억 명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 뒤에 하류국가 수억 명의 생존권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 이걸 중국은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물 전략에는 이 세 가지 공식 논리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한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숨은 데이터를 안보 데이터로 분류해서 정보 자체를 무기로 쓰는 전략입니다. 숨은 데이터란 강의 수위, 당류량, 강수량 같은 실시간 정보를 말합니다. 하류 국가에게 이 정보는 생사가 걸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3일 뒤에 홍수가 올 수 있으니 대피하세요 라고 경보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숨은 데이터를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정보로 취급합니다. 댐의 저수량과 방류 일정이 유사시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죠. 결과적으로 홍수 경보에 필요한 인도적 정보까지 전부 차단하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외교 무기로 작동한 가장 노골적인 사례가 2017년에 벌어집니다. 바로 도클람 대치 사태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도클람은 중국, 인도, 부탄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히말라야의 고원지대인데 이해 여름 중국군이 이 지역에서 도로 건설을 시작하자 인도군이 이를 저지하면서 약 73일간 양국 군대가 얼굴을 맞대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기존에 인도와 약속했던 홍수철 숨은 데이터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립니다. 매년 여름 몬순 시즌이 되면 얄룽 창포강 상류의 수위 정보를 인도에 전달하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있었거든요. 인도 북동부의 아루나 찰프라데시주 같은 얄룽 창포강 하류 지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경보 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끊기면 수천만 명이 사는 지역의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중국이 데이터를 끊은 시점이 바로 몬순 시즌, 즉 홍수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국경에서 군인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의 물 정보까지 차단해버린 거예요. 만약 이 시기에 상류에서 갑자기 대규모 방류가 이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다면 인도 하류 지역은 아무런 경보도 없이 홍수에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데이터 전송 버튼 하나를 끄는 것만으로 수천만 명을 인질로 잡은 셈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국제 수자원 규범에 대해 4겹의 방어막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물은 우리 것이라는 영토주권, 상류에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건 불공평하다는 책임 회피, 탄소 중립을 위한 수력 발전은 인류 공동의 이익이라는 에너지 정당화,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4번째 모기인 숨은 데이터 통제. 법도 안 통하고 외교도 안 통하고 물리력으로도 불가능한 이 비대칭 구조 안에서 중국은 정보와 물의 흐름을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규범 밖에 서서 자기만의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범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류 국가들을 비판자가 아닌 협력자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2016년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 협력체가 하나 공식 출범합니다. 이름은 란창 메콩 협력, 줄여서 LMC라고 부르죠. 란창강이라는 건 메콩강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인데 이름부터 자기네식으로 바꿔서 앞에 세운 겁니다. 회원국은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6나라인데요. 얼핏 보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모여서 수자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평등한 다자기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평등과는 거리가 한참 먼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메콩강 유역에는 이미 1995년부터 하류 국가들 중심의 메콩강 위원회 MRC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자원 공동관리, 상류 개발의 하류 영향 감시, 데이터 투명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 기구죠. 그런데 중국은 이 MRC에 정식으로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관국 자격으로만 걸터 앉아 있었을 뿐이죠. 상류국으로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발 계획을 사전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택한 전략은 MRC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신 옆에 새 판을 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LMC입니다. 새 판의 규칙은 철저하게 중국이 설계했습니다. LMC는 수자원 관리만을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경제협력, 인프라 투자, 무역 촉진, 농업 지원, 보건과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는 종합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죠. 중국은 이 틀을 이용해 하류 국가들의 댐 건설 자금을 빌려주고 도로와 철도를 깔아주고 경제 특구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함께 내밉니다. 라오스의 고속철도, 캄보디아의 한만 인프라, 미얀마의 수력발전소 건설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LMC라는 이름 아래 묶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조와 투자와 인프라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까 하류 국가들은 수자원 피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중국 댐 때문에 툴레삽 호수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국제 무대에서 공식 항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 순간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차관과 경제 지원이 어떻게 될지 걱정해야 합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죠. 라오스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수력 발전댐의 전력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댐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건 자기 경제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강압이 아니라 경제적 의존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하류 국가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에는 또 하나의 명분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댐을 짓는 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류 국가들의 항의는 마치 기후 대응을 방해하는 것처럼 프레이밍됩니다. 지구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강을 죽이고 생태 문명을 건설하겠다면서 하류 수천만 명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이 역설이 LMC라는 경제 의존 구조와 맞물려 하류 국가들을 이중으로 가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 이중 구조 안에서 티베트 고원의 물을 에너지로, 에너지를 외교적 지렛대로, 외교적 지렛대를 다시 지역 패권으로 전환하는 순환고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티베트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대답은 이 영상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은 아시아 대륙의 담수 금고입니다. 그 금고에서 10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에 18억 명의 삶이 매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그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티베트는 중국 자신의 생존선이기도 합니다. 양쯔강이 마르면 중국 경제의 40%가 멈춥니다. 중국인 3명 중 2명의 밥그릇이 비게 됩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지키는 건 남의 물을 빼앗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물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메콩강 12개 댐이 증명한 것이 더해집니다. 상류를 장악하면 하류 6개국의 농사, 어업, 전기, 홍수 경보까지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통제가 군사력 없이도 총 한 발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데이터 전송 버튼 하나를 끄는 것만으로 수천만 명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중국은 이미 그것을 실전에서 보여줬습니다. 모타 메가댐이 완공되는 날, 이 통제력은 메콩강 하류 6천만 명에서 얄룽창포강 하류 10억 명으로 확장됩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네팔이 하나의 수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 시계가 있습니다. 4만 6천 개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장고가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물의 통제권은 더욱 희소하고 절박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미래에는 잡을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티베트는 아시아 절반의 생명줄이고 18억 명을 상대로 한 지정학적 카드 한 벌이며 사라져가는 담수 자원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선택을 중국이 내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티베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